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 시민들하고 같이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세종 미래전략 아카데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키워드가 미래 전망뿐만 아니라 미래를 실현하는 어떤 전략까지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통상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이렇게 탑다운인데 시민의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래라는 연구를 제가 뭐 대학원부터 치면은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상상하지 않는 미래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야 이거 사회가 왜 안 바뀌어? 뭔가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 새로운 게 없네 라고 지루해 하시거나 한탄해 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면 상상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상을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 정책 관련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맡겼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사회가 시민의 참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미래가 실현되는 곳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시민이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는 나는 이런 사회를 원한다 라는 말씀도 하셔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살만한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미래전략 아카데미는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랑 한 1시간 조금 넘게 5시 한 3, 40분 정도까지 강의를 할 텐데 이 100분 강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이거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 통상 제가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데 오늘 상황은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집중해서 잘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저도 좀 힘을 얻어서 강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아마 잘 못 들어보셨죠? 2017년에 국회 미래연구원 법이 만들어졌어요. 미래학계에서는 미래연구를 정부가 주도할 게 아니라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연구들은 대부분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데 뭔가 미래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총리실에 두든지 아니면 국회에 두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는데 드디어 2017년 말에 국회 미래연구원 법이 통과가 됐고 저희 연구원이 만들어졌어요. 2018년에. 그래서 이제 만 5년이 된 아주 신생 연구기관인데요. 국회의장 소속이고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국회 소속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국회의장께서는 당적이 없잖아요. 저희도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미래 연구를 한다 이런 이제 취지를 갖고 있고, 저희는 다른 연구원과 달리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전망한다. 적어도 10년 이상, 많게는 50년, 100년까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좋을지, 아까 제가 미래 세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좋아할 만한 그런 사회가 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회 미래연구원 이렇게 네이버든 구글이든 치시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다양한 그 미래 관련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그 전문가들 회의하러 갈 때는 제 소개를 잘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뭐 잘한 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민들 만나러 갈 때는 좀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냥 미래 얘기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얘기들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나 혹은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나온 내용들이지 여기에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미래 연구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저는 진짜 미래 예측을 잘하고 싶어서 대학원도 가고 또 연구원에서 활동도 하고 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동도 해서 뭐 상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미래 연구를 더 나아가서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그게 저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뭐 한 100분 남짓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선생님들도 미래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제 소개를 좀 드렸고요. 미래학에 대해서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누구나 다 사실 미래를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미래학 이론이나 혹은 방법론을 강의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왜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네.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저는 이게 인간이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 같아요. 제 언어로 얘기하면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은 저의 조금 다른 모습인데 미래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미래 저의 모습이 되게 근사해요.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제가 무슨 짓을 해서든 그 미래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마 학적으로 보면 지금의 나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미래의 모습인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내가 저런 모습이 되면 되게 근사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저는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는 미래를 그닥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가 제일 중요하지 이러면서. 근데 조금 다른 나의 미래 모습이지만 그 미래 모습이 매우 마음에 들 경우,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출발이고 다른 미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불안하니까 사실 미래가 궁금하고, 특히 이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의 조금 다른 미래의 모습이지만 매력적인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미래를 알고 싶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2020년 1월에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그때 뭐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때 야, 이거 언제쯤 끝나지? 이럴 때도 이제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의 뇌가요, 여러분 뭐 미래 하면은 물론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로 세상을 살고 있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한 것 같아요. 상상하는 거는 동물도 가능한데, 침팬지 이런 거를 좀 관찰을 해보면 없는데 마치 자기가 아기가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행동들을 보면 상상하는 능력은 동물에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세상의 변화를 보는 거는 거의 인간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뇌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부지불식간에 늘 미래를 상상한다는 거죠. 내가 꼭 미래를 상상해야지라고 해서 저희 뇌가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늘 미래를 상상합니다. 심지어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저쪽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어떤 이상한 병이 있는데 저 병이 뭐지? 저 병이 뭐지? 상상이 안 되면 제가 움직이질 않죠. 저건 병이야, 물병이야.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가져가서 제가 물을 마시든지 할 텐데 저게 뭐지라고 그러면 저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항상 사실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뇌의 앞쪽에 전두엽 피질이라든지 뭐 측두엽 뭐 이런 데 보면 휴식할 때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됩니다. 멍 때릴 때 이 부분이 활성화돼요. 근데 과학자들이 뭘 또 발견했냐면 공상할 때, 상상할 때, 또 미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럴 때도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일을 한다, 좀 더 일을 하는 사회,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좀 더 멍 때리는, 좀 더 휴식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단지 휴식하는 게 아니라 휴식할 때 상상하거든요. 나의 미래도 상상해보고 나의 지역도 상상해보고. 근데 일할 때는 그게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2007년에 사이언스에서 되게 흥미로운 논문이 나왔어요. 되게 흥미로운 논문이에요. 우리의 뇌가 늘 미래 예측을 하는데 실패하는 4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논문이었어요. 보니까 첫 번째, 뭐 영어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그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경험의 데이터는 예측에 충분하지 않다. 선생님들은 어떤 걸 기억하세요? 저는 그냥 어제 일 정도,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사실 좀 기억을 못 하는데 매우 가까운 과거 정도를 기억하든지 아니면 매우 즐거웠던 어떤 때 아니면 반대로 매우 모욕스러웠던 어떤 때 정도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그 제한적인 기억의 데이터를 갖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제가 그 국회 미래연구원 오기 전에 저도 세종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여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연구센터에서 제가 6년을 일했는데요. KTX를 한 1000번 정도 탄 것 같아요. 근데 KTX 타러 갈 때마다 가슴이 콩당콩당거려요. 놓칠까봐. 왜냐, 놓친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 서울역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문이 그냥 철거동하고 닫히는 거예요. 근데 뭐 기차 많으니까 뒤에 오는 기차 탔거든요. 별 일은 없었는데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KTX 타러 갈 때마다 불안해요. 놓칠까봐. 사실 1000번 중에 1번 놓쳤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기억이 저에게 늘 예측할 때 영향을 줍니다. 예측이 실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데이터들은 사실은 되게 예측하는데 부족하다. 두 번째, 예측에 활용되는 기억이 디테일이 또 부족해요. 이거 제가 또 실수하는 경우인데 누군가 저한테 지금 4월 말인데 5월 말까지 뭐 한 두세 쪽짜리 원고 한번 써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제가 그냥 덜렁 예스 합니다. 뭐 한 두세 쪽 쓸 수 있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덜렁 약속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원고를 쓰려면 적어도 3주 전에는 뭔가 초고가 완성이 되어야 되고 2주 전에는 글의 대강의 줄거리가 완성이 돼야 되고 1주 전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또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지를 정리하고 이런 게 계획이 이렇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쯤 뒤에 내가 글을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남았지 쓸 수 있지 두세 페이지 뭐 그냥 앉으면 금방 쓰지 제 머릿속에 그런 디테일들이 사라지고 그냥 쓸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측에 활용되는 기억이 디테일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덜렁 약속하고 후회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그렇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경험을 고정시켜요.
그래가지고 다른 변화의 가능성을 사실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 새로운 거는 불편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나오면 두렵기도 하죠. 저건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저건 나한테 기회일까? 지금 한창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건 나한테 기회가 되나? 근데 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짜증나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거는 불편하거나 혹은 나한테 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현재의 경험을 지속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그게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어쩌면 그 우려했던 게 나한테는 하나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들을 그냥 무시합니다. 혹은 간과하거나. 그게 세 번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미래가 실현되는 그 맥락을 놓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아침에 생선구이를 못 먹었어요. 점심 때나 저녁 때는 잘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데 유독 아침에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 배가 고프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야, 이거 아침에 생선구이를 줘도 먹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다시 아침이 되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가 생성되는 그 미래가 오는 그 공간은 현재가 아닌 거죠.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 속에서 그 현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현재의 나의 어떤 욕구나 어떤 니즈에 의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예측에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의 뇌가 부지불식간에 예측은 합니다만 이 생물학적 뇌로 예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측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종 미래전략 아카데미도 생긴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미래 예측을 잘하는 거는 좀 배우셔야 돼요. 배우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측의 실패를 극복한다는 게 일종의 이제 미래학의 존재의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경험적 데이터는 예측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많은 사람하고 소통을 해서 정보를 좀 수집하면은 좀 커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 과정의 면밀한 이해와 계획도 필요하고, 다양한 미래를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그 미래에 도와두기. 아마 그 미래 예측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forecasting만 들어보셨을 텐데 미래학에서는 두 가지를 더 씁니다. backcasting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incasting이라는 말도 써요. cast는 나를 던진다라는 뜻인데, forecasting은 이제 앞에 뭐가 있나 탐침해 보는 거죠. 백캐스팅은 뭐냐면 저 미래에 나를 갖다 두고 저 미래가 근사한데, 혹은 저 미래 사회가 아주 근사한데 그 미래 사회를 실현하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그래서 뒤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저희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CO2 배출 얼마를 줄이겠다. 그래서 2025년에는 얼마큼 줄이고 2022년에 얼마큼 줄이고 이런 계획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게 다 백캐스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캐스팅이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시민들하고 미래 워크숍 할 때 되게 중요한데, 자기를 그 미래에 놓아두는 거예요. 다양한 미래 속에서 놔두고 그 미래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해 가나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없던 상상력이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강제 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래의 공간에 나를 도와두고 그 미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캐스팅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중에 미래전략 아카데미가 있으면 이런 거를 가르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측의 실패를 이제 극복한다. 오늘 또 그 시민들하고 만나니까 제가 좀 기분이 좋아서, 야, 이번 기회에 또 미래학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래학이 어떻게 시작됐지? 사실 세종실록 시리즈, 아니 우리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미래라는 말이 몇 번 쓰였을까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요즘에 다 그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글자 쳐놓으면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왕조별로 그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도 다 나오고,
미래라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그럼 조선시대 때는 미래 대신에 어떤 말을 썼을까요? 장래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래. 장래와 미래의 차이는 이거예요. 장래는 장차 다가올 미래. 조선시대에는 농업사회잖아요. 미래라는 것이 사계절의 순환에 따라 그냥 결정될 뿐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 사계절의 순환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제일 중요한 미래였어요. 근데 그거는 기다리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죠. 근데 미래라는 말은 사실은 되게 근대적인 용어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확실합니다. 장래는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아요. 기다리면 와요. 근데 미래는 기다린다고 내가 원하는 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은 것도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근대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요즘에 여름이라고 덥고 물론 이제 지금 뭐 폭염이다 뭐다 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산업사회에서 지금 탈산업사회까지 온 상황에서는 사실 사계절의 구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술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기술의 변화가 워낙 빨라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지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2000년만 해도 서울에 있는 지하철 타면 다 신문 보고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다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또 그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 그 모습도 보고 이게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이 미래라는 이 시간과 공간이 기다림의 시공간이 아니라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래서 불안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래학이 불안을 다루는 학문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른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근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학하면 빨리 어떤 기회를 선점해서 누구보다 먼저 내가 부자가 돼야 되지 이런 고민은 1도 없었고요. 우리가 미래라고 하면 진보고 미래를 상상하기만 하면 이 사회가 늘 발전할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게다가 일본에 퍼부은 그 핵폭탄의 위력까지 확인한 인류가 그냥 깜짝 놀랍니다. 이게 미래라는 게 그냥 마냥 기다려서는 이게 폐허가 되는구나. 도대체 인간이 뭘 상상해서 이런 폐허를 맞이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근대에 대한 반성에서 우리가 미래를 잘못 예측한 건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가 잘못 알은 건가?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건가? 이제 그런 사실은 반성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미래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국은 뭐 1960년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저희는 뭐 한국 전쟁까지 겪어가지고 정말 다 폐허가 된 상황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근대에 대한 반성을 할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빨리 근대를 해야 되고 산업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구의 미래학은 근대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저희는 근대를 원하는. 그래서 미래학을 영어로 Futures Studies라고 하는데요. 이 Future라는 그 영어 단어 뒤에 복수형 s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미래는 다양하다 그런 측면에서 Future Studies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발전학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래학을 받아들인 학자들 이렇게 보면 Developmentology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전학, 사회가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한국과 서구의 미래학의 출발은 좀 달랐고요. 미래학을 공부한다 하면 저 두 가지 책은 그냥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한 분은 프랑스 분이고요. 버트란트 주브널이라는 분은 프랑스 학자고 밑에 프레드 폴락이라는 분은 네덜란드 학자예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책은 꼭 읽고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내용은 뭐 많지만 제가 그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책은 이제 Art of Conjecture라는 컨젝처는 뭐냐면 억측이에요. 억측.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측도 아니고 억측. 그러니까
초기에 미래학을 개척했던 분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되게 겸손하게 바라봐야 될,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된, 인간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측이란 말도 되게 오만불손하다, 억측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컨젝처라는 말을 썼는데, 이 드 주브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시공간이지만 동시에 힘을 써서 바꿀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분은 퓨처, 미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다머네이팅 퓨처하고 그다음에 메스터러블 퓨처로 나눕니다. 다머네이팅 퓨처는 바꿀 수 없는 미래예요. 지금 이제 밖에 비가 오던데 비가 오는 거 우리 못 바꾸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비가 오니까, 혹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내가 오늘 우산을 들고 가야지. 그러면은 몸이 안 젖겠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메스터러블 퓨처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를 찾자.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서울, 뭐 전국이 미세먼지 황사로 지금 뭐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저 미세먼지 황사에 서울에 이거 저거 안 바뀔 것 같다. 저거는 다머네이팅 퓨처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떠나든지 아니면 힘들지만 참든지예요. 근데 그거를 메스터러블 퓨처, 바꿀 수 있는 미래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뭘 하냐면 각 서울에 미세먼지 측정하는 이제 기구들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측정을 하고 연도별로 증감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구에서는 미세먼지가 계속 증감하고 있다. 근데 어떤 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그 측정된 자료를 갖고 구청장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우리도 하자. 그러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있는 서울이 조금씩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다머네이팅 퓨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프레드 폴락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제 미래 연구에 어쩌면은 그 이정표라고 할까, 그런 걸 이제 주신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분이 쓴 책은 The Image of the Future예요. 미래학은 뭘 공부하는 걸까? 역사학은 과거 사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학은 뭘 공부하는 겁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시공간인데 공부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래학은 각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아마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아마 머릿속에 다 미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하면 세종 시민이 원하는 미래 이미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되게 인상적인 말은 이거예요. 모든 시민은 현재 세계의 시민이자 미래 세계의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서울 시민이기도 하죠. 근데 한편 제가 꿈꾸는 사회가 있거든요. 그 사회의 시민이기도 해요. 서울 시민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근데 또 한편 제가 꿈꾸는 저 사회에서도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야, 박성원, 너 그거 조금 멈추고 이제 이거 해야 된다. 그걸 좀 줄이고 이걸 좀 더 해야 돼. 그렇게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불러내는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늘 저쪽 세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그 사회에 살고 싶은 시민이지? 그러면 이거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회가 이루어져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두 세계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래학에서는. 하나는 비전의 영역이고요. 꿈의 영역, 비전의 영역, 제 말로 말하는 선호 미래 영역이고, 하나는 그 미래가 실현되는 조건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따가 도표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대에 가야죠. 그죠?
근데 제가 공부 잘한다고 의대에 간들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없으면 의사 안 돼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의대 갔다가 그만두고 사진 기자하는 친구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있어야 미래가 실현된다는 거죠. 근데 비전만 갖고 있으면 공상에 멈춰질 가능성이 많아요. 의대에 가고 싶은데, 의사가 되고 싶은데 한국에 의대가 없다. 그러면 의사가 안 되죠. 그죠? 근데 반면 이 현실적, 사회적, 물리적 조건만 또 강조하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일이 똑같아요. 비전 없이 야, 꿈은 무슨 꿈이야, 이 조건에 맞춰 라고 얘기하는 그 그룹이나 조직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일을 하겠다, 그거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그 비전 때문에 현재가 개선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했거든요. 1970년대 정말 그렇게 못 살았던 한국이, 야, 우리도 한번 선진국 돼보자. 말도 안 되는, 제가 1960년대에 한국에 있는 모 대학의 대학생들, 2049년에 한국이 어떻게 될까? 1960년대니까 2049년이면 거의 10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해보라 했더니 학생들 대부분이 1인당 국민소득은 300달러. 2049년인데. 많아봐야 500달러. 아, 500달러 너무 과해. 왜 그런 상상을 했을까요? 그때 조건에 맞춰서 상상을 하려다 보니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아니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어. 선진국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어. 뛰어넘을 수도 있어. 이러한 비전이 자꾸 현실 사회를 개혁하게 만드는 동력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현실 사회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막 몰아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적 조건도 잘 고려해 가면서, 근데 비전과 이게 동시에 어떤 고려를 통해서 사실 미래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쪽만 강조했다가는 공상의 영역에 머물든지 아니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든지, 그 얘기를 처음으로 지적한 분이 이제 폴락인 거죠. 여성들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미래학계에서 여성의 활약은 정말 눈부실 정도고요. 이분은 이제 인류학자시기도 한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가렛 미드.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과거에는 어른 세대가 주도했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1970년대까지, 이때는 이제 어른과 아이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인데, 앞으로 자기가 전망을 해보건데 어린 세대, 아이들 세대가 주도해가는 그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엘빈 토플러. 2016년에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애도사를 중앙일보에 썼는데요. 정말 뭐 미래연구자라면 꼭 봐야 될 1970년에 퓨처 쇼크, 미래 쇼크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되시죠. 일약. 우리 한국에도 자주 오셨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는 아예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한국의 정보사회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셨던 분이고, 1980년에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1990년에 권력이동, 이렇게 10년에 한 권씩 책을 쓰면서 본인은 나 이제 다 했다. 변화의 과정, 변화의 방향, 변화를 통제하는 책까지 썼으니까 나는 이제 다 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모든 사람은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예상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세종시 미래전략 아카데미의 역할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분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피에르 왁, 프랑스 사람인데, 이 쉘 정유회사 아마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70년대 이 쉘이 업계에서는 한 5위, 6위, 7위 뭐 이 정도였다가, 이분이 이제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거든요. 그때 이제 미래연구 수장이 되면서 쉘의 문화를 바꿨어요. 지금도 미래학계에서는 쉘은 미래연구, 미래학 DNA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왁이 오일 쇼크를 예측하고
그래서 쉘이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의 전기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엉뚱한 예측만 했어요. 근데 마치 어떤 거는 기적 같은 예측도 하고요. 전 세계에 막 석유 광구가 다 개발이 된다면 막 이런 예측들 있죠. 그렇게 극단적이고 과도한 예측을 주로 했어요. 근데 쉘이 그 극단적이고 과도한 예측을 한 그 문화 속에서 매니저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해하는 변화의 폭이 되게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요 정도만 봤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넓혀놓은 거죠. 혹시 여러분도 저도 이제 뭐 어떤 예능 같은 프로그램 보면서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들이 옷 잘 입는 훈련을 하는 거를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처음에는 되게 과도한 옷부터 입습니다.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이상한 옷. 그래서 자기가 평생 입어볼 수 없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전혀 고르지 않을 옷들을 먼저 입어보면요. 이게 옷에 대한 일종의 내가 선택지가 확 넓어져요. 넓어지다가 이제 점점 좁혀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넓혀놓지 않으면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악의 역할은 뭐냐면 상상의 영역을 확 넓혀놓으니까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다는 게 매니저들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와도 그거 우리 한번 상상해 봤어. 이렇게 좀 하면 되지.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상상의 폭을 넓혀놓지 않으면 엘빈 토플러가 말한 퓨처 샥, 미래 쇼크. 왜 미래 쇼크가 되게 인기가 있었냐면 미래 전망에 대한 실패로 우리가 약간 지체적 상태를 겪을 수 있다. 이걸 디지즈로 봤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다. 이게 바로 퓨처 샥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변화를 예상하지 않으면 그런 변화가 왔을 때 그냥 머리가 정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자랑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2019년에 아시아 퍼시픽 퓨처스 네트워크라는 일종의 태국에서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모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2019년 7월이에요. 그때 피터 블랙이라고 세계 식량기구에서 미래 연구하는 분이 기조연설을 했어요. 기조연설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인수공통 감염병, 저도 그 영어로 그때 처음 들었어요. 주노틱 디지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거, 사람과 그 동물이, 야생동물이 공통적으로 걸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창궐에 대비하라라는 키노트 스피치를 제가 듣고 그때 제가 이제 돌아와서 칼럼도 쓰고 그랬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물론 이제 미래학계에서 그 바이러스의 창궐은 이제 잦은 주된 빈번히 논의되는 주제인데 그 순간 그 친구가 얘기한 게 굉장히 귀에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 1월에 터질 줄은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터지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고 요거 되게 심상치 않겠는데 해서 학자들을 모아서 코로나19 동향과 전망이라는 책을 저희가 처음 냈어요.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이미 3, 4월 달에 원고가 다 끝났고 출판은 이제 5월에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몰라도 다양한 얘기를 들어 놓으면 그 순간이 오면 머리가 정지되지 않아요. 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래서 이 와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예측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남들이 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래. 근데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나도 그거 들어봤어. 그러면 그거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이자 과거인 거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근데 야 무슨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잘한 겁니다. 엉뚱한 얘기, 물론 엉뚱한 얘기는 엉뚱한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엉뚱한 얘기가 사실은 미래의 어떤
어떤 암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왁은 되게 아주 독특한 인물이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이한빈 박사인데요. 뭐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뭐 학계에서도 되게 명망이 있고, 뭐 서울대 행정대학원도 만드신 분이고, 아주 어떤 학자가 사후에 평가가 박할 수도 있는데, 이분만큼은 제가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인품이 훌륭하셨던 분 같습니다. 한국미래학회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 1983년이니까 딱 40년 전이거든요. 40년 전에 한국 사회가 무슨 고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40년 전에 아마 여기 40년 전을 훤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사회. 인구가 1000만 명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 사람들 일자리 어떻게 할 거야? 주거지 어떻게 만들 거야? 우리가 이런 산업으로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어? 다른 산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시는 또 어떻게 해? 이게 불과 40년 만에 확 바뀌었어요. 저출산 얘기한 지가 20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라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저출산 얘기하고 있지만 한 20년쯤 뒤에 다른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다른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 함부로 확신할 수 없겠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저거 보세요. 불과 인구 증가를 걱정하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그러면 5천만 명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 비전으로 전자한국이라는 걸 좀 해보자. 중공업, 중화학공업에서 좀 벗어나서 뭐 반도체도 만들고, 뭐 이런 통신 쪽에 산업도 개발해서 전자한국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과거에는 도시가 교통망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다면 이제는 통신망을 중심으로 좀 설계를 해보자. 각 지역, 각 집에 컴퓨터 한 대씩 다 놓일 거고 그 컴퓨터도 연결될 거다. 그럼 그 통신망을 연결하는 게 도시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된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 그때 그런 도시를 뭔가 좀 근사하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시작은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 그때 막 그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들게 하려고 슬기도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스마트 시티, 뭐 세종시도 스마트 시티 얘기하잖아요. 스마트 시티가 어디서 비롯됐나 뭐 국토부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다 미국 뭐 외국 어디래요. 저는 그거 다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 시티는 이한빈 박사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슬기도시가 스마트 시티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연합군 대 인공지능의 싸움이 될 것이다. 구글의 미래 전략가 커즈웨일, 뭐 신디사이저 치시는 분들은 커즈웨일 전자피아노 잘 아실 겁니다. 그 피아노를 발명한 커즈웨일. 성장의 한계라는 책 보셨죠? 그거 혹시 아세요? 1972년에 로마 클럽 MIT에서 2100년까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저렇게 팽창하면 자원 고갈, 환경 파괴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내서 아주 대히트를 쳤죠. 대히트를.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이 요르겐 랜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예측 보고서로서는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예측은 실패했다. 아닌데 예측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측대로 가고 있는데 기후 위기 이런 거 보면 예측, 그리고 이미 이분들이 예측했을 때부터 1990년에 한 차례, 2000년대에 두 차례, 그래서 이분들이 예측한 것들을 다시 검증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예측한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예측한 대로 가고 있는데 이 랜더스는 예측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경고한 미래를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경고해놓고 손 놨다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의 성공은 우리가 예측한 거를 뒤집는 거죠. 우리가 경고했던 것들을 맞이하지 않는 거죠. 그게 예측의 성공인 거지, 그대로 된다? 그거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한 거죠. 그래서 예측은 어느 때 성공하는 거고 어느 때 실패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요즘에 아시아 미래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인도의 여성 과학자들 얘기 많이 합니다. 인도가 지금 엄청나게 우주 개발하는데 우주 개발에 가장 앞선 분들이 여성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 과학자도 되게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한숨 돌리시고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고, 제가 2007년에 제가 한 10년 정도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저는 이제 언론사의 기자였다가 미래학을 가르치시는 이제 선생님을 제가 인터뷰를 우연히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제 미래를 확 바꿨죠. 나 제2의 삶은 내가 미래학자로 살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첫 강의를 듣는데, 첫 수업에 선생님이 그때 한 20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학생들 보러, 야, 미래 예측에 3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너희들이 다 동의하고 이미 알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교실을 나가라. 내가 너희들 미래학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뭐 서티피케이트 필요해? 그럼 내가 사인해서 줄 테니까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데 저 원칙 3개만 이해하면은 이제 나 미래학자인가? 그러고 하나하나씩 봤죠. 그랬더니 누구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챗 GPT는 예언할 수 있을까? 예언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측의 성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미래를 바꾸려는 노력은 우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지만, 그럼에도 누구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 연초면은 뭐 몇만 원씩 주고, 혹은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뭐 올해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막 얘기하는데, 한 번은 맞을 수 있지만 여러 번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은 예언할 수 없다. 첫 번째 원칙은 오케이. 두 번째, 근데 다양한 미래들은 예측할 수 있다. 아까 제가 퓨처 스터디즈에 S가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래라는 거는 복수형으로 씁니다. 다양한 미래들이 있을 뿐이지 단일한 미래는 없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저 마지막 하나만 이해하면 나 이제 나가도 되나?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세 번째가 저는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망하는 미래, 이걸 발견하고 개발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업을 듣기까지 저에게 있어서 미래는 명징하게 다가오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이지 내가 바라는 미래 사회가 있었나? 없는 거죠. 내가 바라는 미래 사회를 누구랑 얘기한 적이 있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개발한다? 발전시킨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3원칙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미래는 두 가지 얘기를 꼭 해야 되겠네. 1번, 2번은 가능 미래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얼마만큼 가능할까? 아까 왁이 얘기한 다양한 가능성. 근데 더 중요하게는 그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내가,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역이 원하는 미래가 뭐지를 특정하는 거. 선호 미래. 가능 미래와 선호 미래가 있구나. 나는 선호 미래는 전혀 생각을 못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원 박사 받고 나서 지금 12년이 됐는데요.
제가 줄곧 하는 연구가 선호미래 연구예요. 시민들하고 같이. 세종시도 몇 번 왔습니다. 제가 요 3원칙은 이따가 제가 시험 볼 거예요. 어떤 분을 제가 지목해가지고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볼 텐데,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1시간 한 반 정도 저 강의를 듣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 예측 역량을 확 올려보겠다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잘 먹힐 수 있을지 한번. 이것도 연습 문제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서울역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어때요? 지킬 수 있다? 자, 난 지킬 수 없다,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한 분, 또 두 분. 그 마이크가 있으면 좀 들어볼 텐데 아마 요거 안 지켜질, 요 약속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죠. 제가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친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금요일 날 급체를 해서 제가 그 약속을 못 나갈 수도 있고, 그죠? 그날 KTX 표 다 끊어놨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KTX가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그죠? 때 아닌 막 눈이 와가지고 기차가 못 갈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걱정도 팔자다. 야, 그 뭐 어렵다고 그거를, 야, 꼭 전쟁까지 가정해야 되냐?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미래 예측을 더 잘할까? 누가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역에 더 잘 갈 수 있을까? 이분들 중에 누가 정확하게 3시에 가는 그 약속을 지킬까? 그거를 궁금해 하면서 근 30년 이상을 그 연구만 한 분이 있어요. 테틀락이라는 분인데 한국에서도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분이 2015년에 낸 슈퍼 예측, 슈퍼 포캐스팅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분이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 예측을 더 잘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나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틀림없이 나는 서울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룹.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룹. 그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줍니다. 1년 뒤, 8개월 이내, 2년 뒤. 근데 이 질문의 특징은 뭐냐면 3년쯤 되면 검증해 볼 수 있어요. 그 예측이 맞았나 틀렸나.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그룹이 더 정확하게 맞췄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룹. 아까 손 드신 두 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래의 일을 확신하는 사람보다 다른 가능성의 여지를 두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죠. 약간 직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미래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실합니다. 신중해요. 성찰적입니다. 저는 이 성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무슨 철학적 그 말이 아니라 사실 미래 예측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지라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성찰이란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야, 오늘 내가 세종시 시민들하고 미래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괜히 했네. 그 얘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그 얘기가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나? 이런 거 이제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가서 사과하는 거고. 그죠?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된 분들은 현재 우리 행동의 결과가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성찰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서구에서 미래학이 근대 성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 다음에 통합성.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보이는데 내 눈에는 같아요. 이런 걸 이제 통합성이라는 거. 정밀한 판단. 야, 0.1% 올랐어, 0.2% 올랐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 정보갱신. 이분들은 어떤 한 사건을 이렇게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거를 사실로 확정하지 않아요. 다른 관점도 있겠지, 다른 사실도 있겠지라고 여지를 두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있으면 예측을 당연히 잘하겠죠. 그죠? 근데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확신하지만 내 눈에는 다른 가능성들이 보여. 그래서 불안하지만 그 가능성들이 생기면 난 이렇게 행동할 거야. KTX가 막혀? 그럼 나 버스 탈 거야. 내가 배가 아플 것 같아? 그러면 건강을 조심하고. 그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릴 것 같아? 하루 전에 전화하는 거죠. 야, 내가 내일 3시에 만나기로 했지. 잊지 마. 불안해하면서 멈추면 불안함으로 끝나지만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안을 마련해 놓은 사람이 오후 3시에 서울역에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어요? 예측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예측 전에 더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 시험 문제가 나갑니다. 아까 미래연구 3원칙 다 기억나시죠? 미래는 예언할 수 없다. 근데 다양한 미래들은 예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예측을 바탕으로 선호하는 미래를 확인하고 개발할 수 있다. 여기 3원칙이에요. 1959년에 라이프라는 매거진,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아카이브만 있어요. 라이프라는 매거진 아마 한두 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서 16년 뒤 1975년을 예측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좀 보면 백인 중산층의 소비자가 백화점 같은 데를 방문해서 아, 저 미래 주세요. 그러면 샤퍼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뒤의 미래가 뭐가 있나 봤더니 가족 전용 헬기, 여성의 사회 진출, 통신 위성의 등장, 소비의 자유, 더 많은 여가, 질병 진단 로봇, 교체용 신체장기 다 이루어졌죠. 대단하죠.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자, 저 그림에서 문제가 될 건 없다. 오히려 예측 잘했다. 근데 미래학적 시각, 미래 3원칙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뭔지를 기술하시오. 이거 제가 대학원 시험 문제로 냈던 거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 눈에는 이게 불편해요. 이 그림이 예측한 대로 다 됐는데 불편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10초만 드려볼게요. 뭘까? 제가 이렇게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이 문제를 내면 대부분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종시민도 맞추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불편한 거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겁니다. 하나는 미래를 고정시켜 놨잖아요. futures가 아니라 the future를 제시한 거죠. 다양한 미래들이 있을 텐데 왜 꼭 그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미래를 누가 원한 거예요? 미국의 백인 중산층이 원했던 거죠. 만약에 저기에 소비자로서 흑인이 있었다면, 휠체어 탄 장애인이 있었다면, 아시아 여성이 있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맞이한 미래는 사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소망한 미래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선호하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은 미래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미래 예측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네. 비전과 실행 조건. 제가 아까 의사가 되고 싶은 꿈과 의대 진학, 이 두 가지 얘기했죠. 그게 마주치면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전만 강조하면 그건 공상가다. 근데 실행 조건만 강조하면 그거는 그냥 어제의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인 거죠. 이 두 가지의 힘이 팽팽할 때 새로운 미래가 온다.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 미래를 실현할 사람들, 그 사람을 육성하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오늘 제가 뜻하지 않게 세종 미래전략 아카데미 이걸 자꾸 홍보하게 되는데, 전략 아카데미를 통해서 훈련된, 교육받은 미래예측 역량이 향상된 그 시민들이 있어야 미래가 실현된다는 거죠. 그 미래를 누가 실현하겠습니까? 그 선호 미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나와는 조금 다른 미래의 나지만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낄 때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우리에게는 불굴의 의지가 있거든요. 불굴의 의지를 발휘할 대상을 만날 때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50분을 제가 떠들었고, 이제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미래일 그냥 확 해야 되는데, 롤러코스터 타실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전환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안해요. 2030년을 즈음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뭘지 어렴풋하게는 생각이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뭘지 되게 불안해요. 왜 그 역사를 보면 농업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 시대를 맞이했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대부분 산업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산업 시대가 90년대쯤 끝나면서 탈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 뭐 해서 지능 정보 사회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그 다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되게 이전과 다르게 좀 엉뚱하니까 대전환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농경, 산업사회, 탈산업, 정보화 사회를 지나서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그 키워드가 뭘까, 그런 걸 이제 상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미래학자 중에, 저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이미 이제 저번 주에 칼럼으로 쓴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인데요. 과기처 장관도 하신 김진현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여러 가지 다이내믹한 상황이 있었지만 1876년에서 1953년까지 이 77년은 정말 너무너무 다이내믹하고 불안하고 폭력적인 시대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76년은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조선이 처음으로 외국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더군다나 우리를 보호해달라, 일본 조일 수호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강화도 조약이. 강화도에서 그렇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조약을 한 걸 시작으로 해서 이 조선이 급격하게 세계로 급락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53년은 한국 전쟁이 끝난 해죠. 근데 1876년에 누군가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53년까지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의 국적이 5번이 바뀝니다. 조선의 신민이었다가, 조선의 백성이었다가, 그 다음에 일제시대 시민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미군정의 시민이었다가, 그 다음에 한반도의 시민이었다가, 그 다음에 53년 이후부터는 남한의 시민이든지 북한의 시민이든지 5번이 바뀌어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 77년 동안 도대체 시민들, 개인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사실 그 개인들의 역사는 박경리의 토지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숨긴 사람, 세상을 등진 사람, 강자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 돈만 추구하는 사람, 그 다양한 그 격변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거기 다 기록돼. 진짜 전환의 시대고
폭력의 시대고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요? 가설 삼아 77년 격변 주기설을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 이 보통 미래학에서 50년, 60년 단위로 이 사회가 격변한다, 뭐 그런 일종의 패턴으로 보는 일종의 접근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해봐서 77년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 53년에 77년을 더하면 딱 2003년, 2030년. 아마 이 시기는 대한민국 역사에 전례 없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룬 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2030년에 마감이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저의 오늘의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2030년까지는 그럭저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2030년에 저희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근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확인이 됐을 때, 그 실패, 좌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동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기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2030년에서 77년을 더한 2107년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2060년이면은 그냥 거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온도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이 기후변화 요즘에 그 나오는 논문들 보면요, 그냥 몸소리가 쳐져요. 그 하드 사이언티스트잖아요. 근데 언어가 소설적 언어를 막 써요. 인류의 문명이 붕괴된다, 이런 말은 사실 소설가의 언어잖아요. 과학자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과학자가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5도, 2100년까지 1.5도, 이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갔고, 2050년까지 1.5도, 그 얘기도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근데 계속 오를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어요. 2도 이상 넘어가면 지구가 어떻게 될지를 경험한 바가 없어요. 인구 정책을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하냐면, 인구가 줄어든 시대를 저희가 경험한 바가 없어서 그래요. 적어도 1000년 동안은. 제가 일본의 자료를 보니까 서기 800년서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1200년, 1000년은 인구가 계속 증가했을 때를 가정한 사회예요. 여러분들은 인구가 감소했을 때의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 사료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도시, 그거는 지구 역사상에도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밑에 화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저 상층에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플랫폼 오너들, CEO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스타로 활동하는 일부 약간 연예인들이 있고, 그 다음엔 인공지능이 일 다 하고 인공지능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서울대 교수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뭐 저런 것도 한번 앞으로 77년 어떻게 될까, 2030년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인 거죠. 자, 그냥 확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미래를 패턴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뭐 이거를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파들, 이제 저희는 그 만호화 학파라고 하는데, 저희 미래 예측 학파에서는 미래를 4가지 형태로 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 4가지 미래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게 저희들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래학에서는 딥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도 이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넓게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인구의 증감이에요. 수렵 채집 시대부터 저기 중간쯤, 여기가 19세기 15억, 지금은 80억 명 가까이 됐죠. 수직 상승했죠. 그죠? 여기가 현재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제가 그린 거예요. 이 과거와 여기 현재,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저게 지속될까? 지속된다.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경제도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민지만 한번 보십시오. 도쿄 같기도 하고요. 지금의 도쿄는 아니죠. 1750년 이후 전 세계가 사실 저 그래프로 성장을 했어요. 뭔가 계속 성장했을 때 한국 사회의 어떤 동네의 모습, 아마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계속 성장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경제가 더 성장한다라고 가정할 때는 한국인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뭔가 굉장한 다문화 사회가 펼쳐져야 돼요. 이 런던이 이 다문화가 가장 발달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보면 런던 시민 중 8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이주했고, 저기 그 빅벤이라는 시에는 50개가 넘는 다문화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런던에는 무려 300개 이상의 언어가 쓰여요. 한국엔 이런 데 없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맞이하게 될까? 그래야 더 성장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전망을 그렇게 가능성 있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다문화 가족을 차별하는 사람들 보면 친구, 선생님, 여전히 친척, 그 다음에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 없어요. 엄마가 외국에서 왔는데 그 언어 쓰지 말라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한국인 아버지가. 이런 사회에서 다문화가 제대로 될까? 저는 되게 비관적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계속 경제가 성장하려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는 수밖에. 노. 계속 성장하기는커녕 붕괴된다. 이 미래를 우리가 맞이한 적이 있죠. 1997년 IMF 때. 그죠? 제가 그때 막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정말 숱한 재벌 기업들 다 망가지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2020년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 사회 붕괴죠. 2011년 일본의 토호쿠 지방 쓰나미가 그냥 휩쓸었잖아요. 일초 뒤에 이 미래도 몰라요. 이런 미래도 가능한 거죠. 근데 붕괴된 미래 사회,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면 시민들이 막 걱정할 줄 알았어요. 야, 한국에 지금 자동차 산업 더 잘 돼야 되는데 저거 뭐야, 저거 자동차 길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일방향이고 나머지는 다 걷거나 자전거 저거 몇 대 팔아봐야 한국 경제, 저걸 되게 불안해할 줄 알았는데 이 사진만 보여드리면 나도 저런 미래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것도 그러나 현대 자동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붕괴죠. 그죠? 벤츠는 마찬가지겠죠. 이 미래의 주요한 동력은 극한 기후입니다. 이거 최근 몇 년이거든요. 수십 년에 걸친 자료가 아니라 최근 몇 년이에요. 폭염, 관측 사상 최고, 산불, 홍수, 사이클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800만 종의 동식물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이건 비공식적이에요. 멸종 위기에 처한 게 100만 종. 그러니까 인수공통 감염병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서식지들을 파괴하는데. 사실 코비드 19은 되게 조그만 위험이고요. 경제적 불황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조그만 위기고, 기후 위기가 더 큰 위기고, 그 뒤에 생물 다양성 붕괴, 이거는 더 큰 위기라는 거죠. 지금
뭐 요 정도에서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면 인류, 지구의 또 다른 미래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인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한다.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미래일 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제발 높은 생산성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노동자들 조사해 보니까 다 지금 지쳐 있다 지금. 미팅은 뭐 배가 늘었고 이메일 뭐 그냥 밤낮 없이 이메일 처리하고 채팅으로 일하는 거 뭐 말도 할 수도 없고 처리해야 될 문서는 더 늘어났고 고용주가 그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신경 쓰지 않는다. 과로사회. 일본은 과로사라는 게 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없어요. 과로사를 증명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게다가 과로 자살은 더 힘들어요. 근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과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밤 7시, 8시, 뭐 9시, 10시까지 일해요. 제 집사람도 일을 합니다. 저녁 한 10시쯤에 와요. 애는 제 상황은 아니에요. 제 애는 이제 다 컸는데 초등학생.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이거 공부하기 힘들고 막 이런 찡찡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래? 뭐가 문제야? 야 우리 앉아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피곤하고 집사람도 피곤하니까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뭐가 문제야? 용돈 올려주면 돼? 돈 주면 돼? 야 장난감 사주면 되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왜? 내가 힘드니까. 가정은 파탄 나는 거죠. 그게 무슨 저 집안은 뭐 무슨 차를 뭘 굴리고 연봉을 얼마를 받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내는 다 골마 터지는데. 그 과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사회 문제를 낳고 외로움을 낳고 붕괴 직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붕괴 직전에 뭔가 다른 길이 있어. 다른 길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낭떠러지는 아니다. 근데 과거처럼 해서는 안 돼.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세 번째 전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집에 사는 거죠. 저 지붕 위에다 뭘 심어도 좋을 것 같고. 세계 식량기구 추산으로 전 세계 식량 생산의 80%가 도시에서 소비됩니다. 2050년에는 현재보다 70%가 더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산다 그러면 다 도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우리의 거주지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도시 안에 농장이 있다든지 혹은 뭔가 아까 제일 첫 번째 미래에서 봤던 그냥 뾰족뾰족 솟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주거 환경, 그런 거를 추구하는 성장의 어떤 집착보다는 뭐 자연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그럼에도 좀 유지하고 싶은 그 성장을. 이것도 뭐 캠브리지 대학의 다스구프타 교수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이라는 이제 보고서 써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자료인데 우리가 경제 개발이라고 치는 그 GDP는 자연 자본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이 훼손돼도 뭔가 생산하면 GDP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자연 자본은 훼손할 수 없다. 훼손되면 복원할 수 없다. 그러면 인류가 어디서 사느냐. 그래서 자연 자본도 고려한 성장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인류가 지금까지 자연 자본을 저렇게 훼손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부의 권위가 되게 중요한데 일종의 약간의 통제 사회로 보일 수가 있어요. 통제 사회로. 그래서 아마 사실 지금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든지 재가입하든지 그러면 내가 사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대출 받을 때도 저의 신용도가 다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중국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하든지 혹은 뭐 일을 맡기든지 뭐 그런 것들에 다 개인별로 점수화된 일종의 평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박성원 128점, 누구 132점. 그럼 너 이 사람보다 너는 일을 좀 덜 해야 돼. 너는 덜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요거는 지금 일종의 시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쓰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정부패를 막는 어떤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 미래에서 예계봄직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죠. 자, 앞에 세 가지는 이때까지 우리가 성장한 대로 계속 성장한다. 아니다. 지금 붕괴 직전이다. 낭떠러지에 곧 떨어진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노노.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생존의 길이 있어. 근데 이전에 하던 길하고는 좀 달리 가보자. 네 번째는 뭐냐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가 변형사회라고 하는데, 저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갈 때, 그죠? 산업사회에서 뭐 정보화사회로 갈 때 이런 사실은 변형의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이런 사회를 예측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2050년쯤에 여기 이제 커튼을 쫙 가리고 저 세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인지를 알아맞히기 게임이에요. 그럼 저 셋 중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목소리로만 알 수 있는데 목소리는 다 비슷하다고 치고 누구를 더 인간 같다고 생각할까요? 지금의 관점에서는 아마 저 가운데 있는 친구를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 이 친구는 인류의 20만 년의 역사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특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만 대답하면 와, 저거 되게 인간적이네. 양쪽에 있는 그 인간으로 보이는 애들은 아마 이 친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거나 놀기 위해서 다른 능력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저 인공지능이 얘네들을 지금 친구로 데리고 있는데 나도 알고 있는 얘기를 얘기하면은 얘가 친구로 해주겠어요? 아니, 우리가 유전자 DNA가 98점 몇 프로가 같다고 해서 침팬지를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침팬지가 뭘 상상하든 그건 우리 미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아는 건 우리도 다 아니까. 그럼 얘를 친구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인공지능이 모르는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 인공지능도 모르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 현존하는 인물 한번 보여드릴까요? 호주 예술가 스텔락이라고 하는 분인데 실제 왼쪽에다가 귀를 지금 이식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못 듣는데 저 제3의 귀로 듣는 소리를 24시간 공개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그림은 본인이 더 젊었을 때 제3의 팔, 이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의 신경으로 이제 움직이는 제3의 팔인데 저 팔 세 개로 내 팔, 기계팔, 이 팔 세 개로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씁니다. 진화라는 단어잖아요. 에볼루션. 이 정도는 돼야 인공지능이 너는 내 친구. 야, 난 이때까지 인류 역사를 다 뒤져봤는데 팔 세 개로 에볼루션 쓴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너 나 친구하자.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분이 인간 같아요?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예술가 같지. 근데 2050년에는 인공지능하고 친구가 되려면 저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00년대 혹은 1800년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아마 딱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저거. 저 뭘 자꾸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킥킥거리고 혼자서 얘기하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미래의 인류.
시간이 이제 얼추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투표도 해보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맨 왼쪽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붕괴될까? 변형사회로 혹은 보존사회로 아니면 더 성장하는 사회로 이대로 둔다면 세종시가 이대로 둔다면 4개 중에 어디로 갈 가능성이 더 클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4가지 중에서 어느 미래에 나는 살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 세대도 여러분의 욕망만 반영하지 말고 저 미래 세대, 내가 볼 수도 없는, 내가 죽으면 태어날 그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 봤을 때 세종시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느 미래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한가?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한 걸 참아야죠. 어떤 미래를 원하실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히 오래전이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호 미래, 왔으면 좋겠다라고 원했던 미래가 붕괴예요.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세종시 시민들은 2023년에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그 미래를 가자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미래로 가려면 저 미래를 맞이하는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붕괴로 갈 때, 보존사회로 갈 때, 변형사회로 갈 때, 아니면 더 성장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고려해 보면서 미래를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1, 2분에 2, 3분 마지막 제 얘기를 하고 마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2월에 얼마 안 됐네요. 울산에 갔어요. 울산에 뭘 보러 갔냐면 반구대 암각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상당 부분 접근이 금지됐다가 이게 뭐 최근에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초기까지라니까 7,000년 전부터 3,500년까지 그 인류가 우리 선조들이죠. 그분들이 조각해 놓은 거를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안내자들 맨 왼쪽이 더 오래전에 그린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뒤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7,000년 전 신석기 시대. 와, 고래잡이가 그렇게 성했대요. 울산에. 여기서부터 한 6km에 바다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암각화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인류에게 고래잡이는 약 11세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발견이 되면서 그 가설이 깨졌어요. 야, 7,000년 전에도 고래잡이를 했어? 여기 보면 여기 이 고래를 잡을 때 이 2개의 배를 이용해서 이 2개의 배에 이 각각 17명씩 뭘 타고 이 2개의 배로 한 배가 그 동물의 뼈를 갈아서 작살로 만들어서 이 고래를 작살로 찔러서 이걸 데려와서 여기 뭐 귀신고래도 있고 뭐 고래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하는데 그 고래들을 가져와서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떡하니 고래를 소분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래고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저 소분이 맞대요. 저렇게 소분한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점차 바다가 좀 멀어지면서 그 바다에 육지가 되고요. 그 바다의 그러니까 바다가 멀어지면서 육지 동물을 사냥하는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육지 동물 멧돼지, 사슴이 사냥하는 게 쭉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호랑이인데 호랑이는 사냥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쟤는 저런 거 보이면 그냥 도망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신석기 시대라고 안 바빴겠어요. 누구는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뭐 집안의 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뭐 그런데 누군가는 그 커뮤니티에서 시켜가지고 바위에 가서 되지도 않는 그 석기를 갖고 저렇게 정교한 조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했을까요? 그거 이게 조각을 하는데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게 7,000년이나 보존되어 있다는 거는 매우 정교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일부분은 떼가지고 너희는 딴 거 하지 마, 저거 해, 이렇게 했던 거죠. 와, 그거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물고기는 이렇게 잡아라, 소부는 이렇게 해라, 끌어올 때 이렇게 해라, 이제는 고래 사냥의 시기는 끝났다, 이제 육고기 사냥의 시대다, 호랑이는 피해라. 이거를 왜 했을까요?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시켜서 그 바쁜데 했을 거 아니에요. 왜 했을까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달라요? 이게 아까 성장의 한계 2100년까지 시뮬레이션에서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자원이 막 줄어들어서 굉장히 약간 붕괴의 어떤 시나리오로 가는 저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달라요? 목적은 같은 것 같은데요, 저는. 삶이란 되게 불확실하고 대비하기 힘들고 어려울 거다. 근데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요거 요렇게 해라. 요거 대비해라. 그러면 너희들 삶을 조금은 더 잘 살 수 있을 거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이었잖아요. 만약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물론 암각화에 가서 이렇게 돌질하면 잡혀가겠죠. 문화재인데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된다면 우리 여기 모이신 세종시 시민 여러분들은 뭐를 남겨보고 싶으세요? 7,000년이면은 앞으로 7,000년 미래 세대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경고, 조언, 맨 끝에 여분이 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의 선조들이 7,000년 전부터 해왔던 그런 일을 우리가 받아서 한다면 세종 미래전략 아카데미 출신들이 그 작업을 한다면 뭐를 남길까? 거기에 뭔가 우리의 희망,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 논의부터 시작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